는 사실 저희가 강연을 많이 하잖아요. 강연을 하다 보면은 물론 다른 주제로 이렇게 강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슬라이드가 뭐 다 다르겠죠. 근데 꼭 어느 강연에서든 꼭 보여주고 싶은 슬라이드, 그러니까 자기의 최애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장씩 가져와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이명현 박사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좀 띄워주세요. 저는 이제 좀 그런 버릇이 있어요. 강연을 이제 대중적인 강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썼던 파워포인트의 자료를 계속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천문학과 우주에 관련된 강의를 한 500가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한테서 듣고 싶은 일반 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한정되더라고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 또 몇 가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저 자신을 낯설게 만드는 전략 중에 하나가 파워포인트 만들어 가지고 강연을 하면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몽창 다 지워버리고 또 똑같은 주제의 강의를 할 때 다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구글링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금방 만들어요. 했던 거니까. 거기다가 새로운 것들 좀 추가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산 옛날 논문 PDF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버리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장대익 교수님 사진 보여준 것처럼 그런 사진들 남겨두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아까 장대익 교수님 젊었을 때 모습 보여주셨는데 엄청 젊죠. 이 뒤에 배경이 있는데 네팔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시간이 몇 시쯤일 것 같습니까? 이 흑백사진이라 그런데 새벽 한 3시 반? 4시? 근데 왜 이때 나갔냐면 뒤에 산들이 다 7,000m, 8,000m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에 밤하늘이 깜깜해도 저기가 붉게 물을 들여요. 태양이 비쳐가지고. 그걸 보러 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왼쪽 위에 까만 점. 보이시나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하얀 점이 3개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천문학자가 네팔 가서 히말라야 산맥 앞에 서 있는데 히말라야 상공에 UFO가 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할 때 외계 생명체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얘기할 때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필름 카메라를 찍은 거기 때문에 암실 작업하던 에피소드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또 여기 까만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퀴즈는 안 하겠습니다. 퀴즈 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알아맞히기도 해보고 막 이러거든요. 저게 먼지거든요. 이렇게 인화할 때 들어간 그렇게도 얘기하고 사진 조작하는 법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 그림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장대익 교수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제레빈 리프킨.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장대익 교수님은 제가 호스트가 되어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강연회를 열기로 돼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너무 과로를 하셔서 쓰러져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제가 이제 바람잡이 강의로 지금 보시는 거 이걸 갖고 한 1시간 동안을 강의를 했습니다. 한 장 가지고 1시간 동안 떠들고 그 다음에 좋은 시절이죠. 그 다음에 장대익 교수가 마치 자기가 리프킨인 것처럼 빙의해가지고 하고 저는 또 천연덕스럽게 리프킨에게 장대익 교수가 되어서 질문하고 막 이랬던 게 있거든요. 빙의 강연이라고 전 세계에서 처음. 네,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우연히 생긴 굉장히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고 정말 이거 하나 가지고 외계 생명체 얘기를 무궁무진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최애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한 20번 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0번을 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 하실까요? 우리 김상욱 교수님? 제 거 띄워주시죠. 네, 저희 쪽에서 사람들이 김상욱 교수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막 이런 채팅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현장에 있었대요, 리프킨 그거에. 진짜? 와,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를 거짓말하신 거 아니죠? 그쵸, 그걸 다 하셨구나. 제가 리프킨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라고 이때 하는 강연을 했던. 화면을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만든
슬라이드인지 상상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프로토스입니다. 이거 아마 요즘엔 이거 가서 보여줘도 그 이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아 이게 뭐지?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면 이제 저랑 연식이 비슷한 건데요. 이거 저희 때 한참 하던 그 게임이죠. 민속놀이요? 민속놀이. 예, 민속놀이라는 반응도 나올 수가 있죠. 예, 이거 스타크래프트인데요.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어디 가서 강연을 해도 어떤 주제로 해도 결국 물리를 얘기해야 돼요. 모두가 저한테 기대하는 건 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은 도대체 물리학이란 무엇인가를 저만의 관점으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물리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 수많은 그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게임에서는 유닛이라고 하죠. 유닛들이 나와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이런 게임을 이제 밤새 해보신 분들만 아는 공통의 경험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나와 게임이 한 몸이 되는 모라일체 경지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게임 속에서 뭐가 미사일 쏘면은 막 피하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는 그냥 화면 안에 있는 컴퓨터 속의 가상의 세계인데 우리가 이것을 진짜라고 이제 착각하게 되는, 마치 이 안의 것이 어딘가 있는 것 같은 어떤 평행 우주와 같은 세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물리학이 아니라 뇌과학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프로그래머가 이제 월급 받고 만든 세상이죠. 프로그래머한테 월급을 주면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뜻인데 이런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유닛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이 유닛은 어떤 색깔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이런 정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유닛들이 이 공간상을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공간을 움직인다는 것이 어려운 그 조건 같지만 사실은 각 유닛들의 점 하나 찍고 그 점을 2차원 좌표계의 두 개의 숫자로 나타내고 그 숫자가 적절히 바뀌기만 하면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움직임이 물리법칙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우주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컴퓨터라는 것은 컴퓨트라는 동사를 수행하는 기계라는 뜻인데 컴퓨터는 계산하다고 결국 숫자로 바뀔 수 있는 모든 것은 컴퓨터가 할 수 있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수많은 유닛들이 보이시죠? 우리 엄마 유닛, 책상 유닛, 컴퓨터 유닛. 자, 이제 이것들의 점 하나씩 찍고 이것들이 3차원 공간상을 움직여 다닐 때마다 숫자들이 나올 텐데 3차원 3개의 좌표, 하나의 3개의 숫자죠. 이 모든 숫자를 다 모은 다음에 물론 가능한 모든 유닛을 다 찍어야 돼요. 내 주변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 뭐 우리 지구, 뭐 태양계, 우리 은하, 우주 할 것 없이 보이는 모든 것에 점을 찍고 그것들의 움직임에 따른 모든 숫자들을 다 모아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컴퓨터에 집어넣었을 때 그 컴퓨터 속에서 굴러가는 가상의 세계와 실제 우리 세계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영화 매트릭스를 얘기하는 거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면 물론 똑같진 않겠지. 그러면 그 차이를 저한테 주세요. 그럼 그 차이를 저한테 주시면 저는 다시 유닛을 점 찍고 또 집어넣을 거예요.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실제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물론 팍팍한 버전인데요. 이제 수학으로 세상을 보는 물리학자들의 어떤 느낌이랄까? 그걸 설명할 때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라서 아마 보신 분도 많겠지만 아마 물리학을 가장 이렇게 그 물리학의 차가운 수학적 느낌이 실제 물리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아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슬라이드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거 뭐 강의 몇 번 하실 때 꼭 보여주시는 그런 건가요? 한 두세 번에 한 번은 나갈걸요? 네, 제 물리가 무엇인가 하면 꼭 나와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채팅에. 자, 우리는 스타크래프트 할 때 어떤 캐릭터를 하는가? 김상욱 교수님 프로토스신가요? 좀 테란이죠. 테란이시군요. 프로토스인가 그런가 봐요. 김상욱 교수님 프로토스인가가 또 올라오는 거 보면 올라왔고요. 약간 그쪽으로 저 좀 마술을, 보이시는 저 거예요. 마술을 싫어해요. 저희 4명 어떤 건가요? 랜덤인가요? 테란인가요? 저그인가요? 프로토스인가요? 저는 안 합니다. 교수님은? 전부 랜덤. 저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을 좀 우연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를 선택하라 그러면 가능한 한 랜덤하게 제 자신을 자리매김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밀떡이라 총 쏘고 대포 쏴야 돼요. 탱크까지 쏴야 돼. 저는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캐릭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위바위보처럼 맞춤형으로 선택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 박사님. 자, 제가 그 강연 한국에선 자주 안 썼는데 그 독일하고 미국, 영국에서 강연할 때 가장 자주 쓰던 슬라이드를 번역해 봤어요. 글로벌리 최애인가요? 네, 글로벌 리처입니다. 여기서 어떤 거냐면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돈 룩업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과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달되어야 할 타겟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자체는 늘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는가를 생각하고 이 이해를 위한 프리즘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연에 초청을 받으면 똑같은 슬라이드를 이야기하더라도 미리 항상 물어봅니다. 초등학생이 오나요? 중고등학생인가요? 아니면은 40대, 60대인가요? 어느 나이 때 어떤 분들이 보나요? 임원들인가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각각에 따라서 다르게 패키징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똑같은 정보가 있는데 정치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수학이 나오면 안 돼요. 영화에서도 수학은 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나오면 안 되고 이들에게 어필을 할 때는 이 과학적인 팩트가 내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를 내가 서포트하면은 유권자들이 좋아할까? 이걸로 번역해서 말을 해준 것이 정치인 대상의 토크가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기업에 가서 내가 이제 연구비를 따오려고 한다. 그럼 이 연구를 서포트할 때 얼마나 많은 가치가 나올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NGO에 갈 때는 그 NGO의 아젠다를, 그리고 과학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들의 분야에 맞는 그러한 언어로 바꿔야 할 거고, 방송이나 미디어에 나갈 때는 뭐 너무나 여기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과연 재밌을까 또는 뉴스가 될까 라고 한 포인트에 맞춰서 과학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러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스킬이 과학자들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코로나19가 됐건 핵폭발이 됐건 어떤 종류가 됐건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 특히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저 근데 여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색깔 나와야 되는데 색깔이 안 맞아. 그 이유는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의 문제인데 복붙을 하면서 하얀 백그라운드에서 이게 까만 백그라운드로 가고 다른 백그라운드로 가면서 알아서 색깔들을 바꾸더라고요. 원래는 제대로 맞췄는데. 원래는 맞춰져 있었습니다. 불편해요. 또 불편한 거는 저렇게 네. 보면 불편. 네. 각도도 안 맞아. 각도가 위로 굽힐 수가 없잖아요. 자, 그거 역시도 지식 정보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역시도 이게 원래 16대 9가 아니라 4대 3 포맷에서 옮겨오면서 이 파워포인트가 옮겨진 겁니다. 궁색한데. 벌써 디스 시작한 건가요? 과학자 티를 낸다 그러죠, 이런 거를. 재밌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 보면서 우리 장 박사님 무슨 정치 캠프에 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서. 절대 정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정치를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장동선 박사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장동선 선생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본인의 정체성으로 생각하시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고민인 게, 최근에 이제 이정모 관장님이라고 과천과학관장님과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과학자인가? 라는 질문인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과학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땐 과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볼 땐 과학자를 봐요. 근데 진짜 과학자들은 딴지를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논문 낸 게 몇 개인데 진짜로 실적을 냈어? 연구한 게 있어? 근데 여기에 답을 못하면 사실 과학자 커뮤니티에서는 과학자를 안 쳐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학자였었던 것도 맞고 과학 연구를 하고 논문을 냈었던 것도 맞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정체성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좁은 의미의 과학자를 정의하느냐 넓은 의미의 과학자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과학자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데, 그때 과학자는 뭐냐면 그 and 있잖아요. and A-N-B 할 때 and, 그 and가 과잖아요. 뭐 철학과 역사, 와도 되지만 과도 되잖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인문과 자연을 이렇게 다리 놓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제 그 아이디가 엔돌로지스트라고 하잖아. 과학 한 칸 띄고 학자. 예, 과학자. 예. 장명엔 최고야. 그래서 저희 과학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독일의 보건부 장관이 되신 분이 이런 짤이 돌면서 좀 풍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업은 방송인인데 부업으로 이제 정치인까지 하냐. 라고. 근데 사실은 되게 저명한 의사이자 교수세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그렇죠. 부캐가 많죠. 근데 저는 그러한 부캐가 있는 과학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과학자가 다 랩에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연구를 한 과학자가 있을 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과학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대가들만 이런 걸 해도 되는 거였죠. 칼 세이건이나 아니면 리처드 파인만이나 누가 생각해도 대가니까 커뮤니케이션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요즘 세상에서는 조금 더 젊은 과학도들이 이러한 역할을 과학 유튜버로서도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혹시 뭐 자, 딴지가 얼굴이 보입니다. 그 상당히 많은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주제이긴 한데 아니, 깊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만 얘기를 하자면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직업의 이름이라는 틀에 자신을 맞춰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은 이렇게 해야만 해.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건 정한 걸까? 사실 각자한테는 자기의 인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장동선 박사한테는 장동선 박사의 인생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 이런 질문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글쎄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과학자가 뭐 과학 안에서 뭘 해도 좋지만 이제 문제는 가끔 이제 좀 사이비들이 있어요. 약도 팔고 과학을 하지 않는데 과학으로 포장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항상 이제 검증을 하고 어떠한 것이 정말 학문의 영역에 있는가를 또 질문하는. 아니, 저는 과학자들도 사이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자가 한다고 다 과학이 아니라고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많은 과학자가 과학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그렇죠. 연구하고 일을 하면 과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너무 길어지겠어요. 네네네.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늘 질문 받는 주제이긴 해서 그거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저도 하나 해야 되는군요. 예. 네. 저는 뭐 저기 생명의 나무 아까 우리 뭐 뉴럴트리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 찰스 다윈 선생님께서 종의 기원 거의 마지막에 생명이라는 것이 a few 몇 가지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뻗어나갔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제가 그 강연할 때 거의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 이걸 보면 저는 약간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겉에 있는 부분, 부채꼴의 겉에 있는 부분이 이제 현재의 생명의 종의 어떤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되게 다양하구나. 거기에 이제 일단 압도당하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지가 막 뻗어나가다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는 꺾인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슬라이드 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6,500만 년 전쯤에 가지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룡의 멸종이에요. 우리가 우리 돈 룩업 얘기도 할 텐데 어쨌든 소행성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공룡이 지구를 지배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억 4천만 년 전? 1억 4천만 년 혹은 5천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사실은 공룡은 지구라는 행성을 지배했던 종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실은 가지가 꺾였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6,500만 년 전이니까 1억 년 전쯤에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이 지구로 와보면 아마 공룡이 접수했구나 그러고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5천만 년 전쯤에 와보니까 공룡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전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거대한 나무 앞에서 우리가 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분류학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재미없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가지 중에서 어디 하나만 사실은 끊어졌거나 연결이 잘못됐으면 이상하게 됐으면 사실 우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렇게 거슬러 쭉 올라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나눴기 때문이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낳으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뭔가 삐끗한 한 포인트만 있었어도 사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화가 주는 실존주의가 아닌가.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여기에 와 있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피란처럼 느낄 뿐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저는 되게 다양성에 놀라지만 한편으로는 멸절이라는 것이 규칙이고 생존이라는 것이 오히려 되게 예외적인 것이다. 이 생명의 거대한 가지 나무 앞에서 사실은 겸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틀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 걸로 잠깐 넘어가서 다음 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